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북한의 노동당은 조직 운영 면에서 이 상위 하단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수령에 의한 유일 영도 체계를 어떤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당이 수령의 유일 영도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당 생활 지도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당 정책 지도 측면인데요. 이 당 생활 지도 측면에서는 우선 주민 생활과 또 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하나의 분야가 있고요. 또한 주민들의 사상 생활을 지도하는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조직 생활 지도와 사상 생활 지도는 노동당 예하에 20개의 전문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직 생활 지도는 조직 지도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사상 생활 지도는 선전 선동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산하의 전담 기구 중에 하나인 이 조직 지도부는 막강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조용훈이가 이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북한의 2, 3위 권의 어떤 권력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조직 지도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총애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의 정책을 지도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은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고 최고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규약에서는 유일 지배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요. 당 총비서의 우월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총비서는 당연히 김정은이죠. 최초의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21년도 올해 1월에 제8차 당대에서는 다시 노동당의 총비서로 이렇게 다시 추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노동당의 총비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노동당의 당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노동당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과 또 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당 대회라고 있습니다. 이 당 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당 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또 당의 노선과 정책, 그리고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북한에서는 뭐 결정이라는 용어를 총화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당 대회는 실질적으로는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0년대까지 당 대회가 열리다가 결국은 80년 이후부터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당대회를 열기 전인 2016년도까지는 사실은 당대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대회는 명목상으로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어떤 형식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당 대회는 80년까지 6차례 당 대회가 겨우 열렸었고요. 이후 35년간 당 대회가 열리지 않다가 2016년에 김정은이 7차 당 대회를 소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명칭을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기존의 정치국과 정무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개편을 합니다. 즉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이 7차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당규약에 명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했다는 의미는 이 노동당의 운영 체계 자체를 위원회 체제에서 비서 체제로 전환했다는 의미인데요. 위원회 체제는 아무래도 협의의 성격이 강하고요. 비서 체제는 단일 어떤 명령 체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시 위원회 체제에서 비서 체제로 만들면서 노동당의 당권을 훨씬 더 강하게 틀어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이 당시에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경제난과 또 핵무력 건설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어떤 국가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군부의 또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끌고 가지 않으면 자기 정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정책을 내걸어서 결국은 당규약에 명시를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또 나중에 8차 당대회에서 5년 후에 다시 천명을 하게 됩니다. 자, 8차 당대는 올해 이제 1월에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앞에서는 제6 7차 당대에서는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이 총비서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8차 당대에서는 이제 위민 헌신을 강조하면서 내부 지지 강화를 도모하죠. 이것은 이제 군부의 어떤 힘을 빼놓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시대에서는 성군 정치를 바탕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너무 북한의 어떤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이 모든 면에서 군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빨리 그 힘을 빼놔야 하겠죠. 그래서 인민 대중의 최고주의, 즉 인민 대중을 최우선하는 이런 어떤 정책 기조를 내걸고서 더욱더 내부 지지를 강화 도모하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위민 2000, 위민 2000입니다. 이민 위천이 아니고 위민 2000. 그리고 일심 단결, 자력 갱생 등 여러 가지 이념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7차 당대에서는 핵 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핵 문제는 핵 건설은 핵 무력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제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국방 공업 발전 등을 제시하면서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경제에 올인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당대회 제8차 당대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당대회 말고 당대표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또 당의 정책이나 전략 전술에 긴급한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 중앙 지도기관의 구성원을 소환하고 또 보선하는 목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죠. 여기서 소환이라는 의미는 이제 직위를 해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보선, 직위를 임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당 대표자회는요, 2010년에 이제 제3차 당 대표자회가 열렸어요. 이 당 대표자회도 굉장히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회나 당대표자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평양에 모여야 하거든요. 5,000명 내지는 1,500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당대회와 당대표자 회의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치국 산하의 상무위원 5인, 즉 김정은을 비롯한 5인의 권력자들이 사실은 당의 모든 정책과 전략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당 대회가 추인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김정일이 자기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어떤 세습 공식화를 위해서 당 대표자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없었던 부위원장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아들인 김정은에게 이 부위원장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을 자기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면서 3대 세습을 공식화하게 되고요. 또 이 당대회 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 대표자회에서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와 당규약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당대회를 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당대회의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는 이런 형식을 밟은 것이죠. 자, 이 당규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당규를 수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마찬가지죠. 당의 당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노동당도 당규약을 중요한 어떤 정권의 교체 시기마다 또한 권력의 어떤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이 당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물론 이제 헌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 2016년도에 당규약을 개정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 당의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으로 지위를 명기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김정은의 노동당에서의 위치는 제1 당 총비서는 이제 영원한 총비서, 아버지는 영원한 당의 총비서로 추대하고 본인은 노동당 제1비서로 이렇게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권력을 강화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본인의 어떤 입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 당규약을 개정한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위를 바꿨고요. 그리고 노동당 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김정일 아버지 시대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군 정치였기 때문에 군부가 사실은 북한의 여러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김정일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제를 신설해서 아들에게 맡겼죠. 그때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서서히 군부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들을 세습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지금은 명실공히 군의 정책과 군의 어떤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군에 관련된 사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당중앙위원회가 사실 결정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김정은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16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노동당 위원장과 당중앙군사위원장 겸직을 통해서 본인이 군과 그리고 모든 다른 국가의 제반 어떤 요소들 다 동시에 틀어지는 이런 권력을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를 공식적으로 규정을 노동당에 명시를 합니다. 앞에서도 누차 설명했다시피 이 당시에 김정은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선군 정치를 통해서 막강한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군의 입김을 제거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노동당이 군을 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당규약에 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또 이제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당규약을 개정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존의 선군 정치를 거의 다 없애버리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하나의 노동당의 어떤 정치 사상 또 북한 체제의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최고 어떤 강령 통치 사상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어떤 정치 방식으로 성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방력 담보를 통한 통일과업 실현을 명기합니다. 자,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년도에 국방력 담보를 통한 통일과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시면 군사력을 통한 통일이죠. 즉 무력 통일을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귀하게. 자, 이런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본인이 개발하는 핵무기나 또 군사력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1년도 1월 올해의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담보를 통한 통일가업을 당귀하게 명시했다는 의미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간파를 하고 대북 관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한 줄만 우리가 보더라도 북한의 어떤 핵무기 포기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회, 당 대표자 회의 아래 또 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대행하고요.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당 대회는 공식적으로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4, 5천 명이 모여서 당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앙위원회 회의나 또는 그 아래의 정치국 회의나 정치국 상무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면 당 대회가 추인하는 이런 명목적인 역할만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중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소집하도록 당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전원회의가 개최할 수 없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 중앙위원회도요 소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의 확대 회의 그리고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명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업무를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무위원회에 5인이 결정을 해서 이러한 노동당이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는 93년 이후에요. 2010년도에 개최가 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2010년까지 전원회의 개최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이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 앞에 당 대표자회나 당대는 더욱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국 회의나 상무위원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당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자, 이 2010년도에 당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이때 열린 이유는 뭐냐면요. 3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당 대표자회를 열었다고 그랬죠. 이때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같이 개최가 된 겁니다. 2010년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김정일이 당 대표자회를 이제 소집을 하면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이때 개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후에 김정은이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이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요. 또 정치국과 상무국, 상무위원회, 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무부의 조직,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 이런 어떤 인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를 이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17년, 18년 그 이후로 16년 이후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권력의 정당화, 체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를 했죠. 그래서 2차 전원회의 17년도에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당면한 어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력 경쟁을 통한 대북 제재 극복을 강조를 했을 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3차 회의에서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이제 완결했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년도 4차 회의에서는 2020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총동원을 지시하고요. 당 국가 일체화 방향에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시를 합니다. 자, 당 국가 일체화라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당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게 당 국가 일체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노동당을 중심으로 전 국가 체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7차 전원회의에서 4차 전원회의와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 경쟁과 정치 외교 군사적 담보 또 당의 통제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하면서요. 대북 제재 국면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권과 생존권 보위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년도에는 6차 당중앙회의를 개최해서는요.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서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또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언급을 하면서 경제 성과 미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좀처럼 북한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민 대중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면서 본인이 더욱더 권력을 틀어잡고 또 경제난을 해소하고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우리가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에서 각각 회의 주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국 회의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우리가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정치국에서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누차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사실상 이 정치국이 거의 당의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아버지 시대인 김정일 시대에서는 선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노동당보다는 군부가 이 훨씬 더 상위 개념에서 북한의 어떤 정치 권력을 행사했었죠. 그래서 이 정치국이 사실상 힘을 못 썼어요. 아버지 시대에서는.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 정치국을 복권해서 노동당이 군과 국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는 이런 당국가 체제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서 권력을 강화했고요. 자기의 정책을 꼬박 차근차근 실현해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사실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당 대표자회를 소집하고요. 그리고 이영호, 장성택 이런 어떤 군부와 자기의 정적들을 완전히 숙청하는 이러한 주요 안건들을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당 대회를 통해서 이 김정은은 최룡해 등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2016년도에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국 위원 5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5명이 거의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김정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2016년도에 상무위원들을 조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 세컨맨이 최룡해죠. 오늘날에도 이 최룡해는 권력의 2인자로서 지금 현재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룡해에 버금가는 또 인물이 이제 조용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의 복심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뭐 당 비서의 직책도 갖고 있고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김정은 정권 하에서 권력은 이 사실은 최용해와 조용원 이 두 사람의 적절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김정은이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북미 대화를 이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할 정도로 정치국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어떤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다시 복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예결산 토의를 승인하고 전원회의를 소집, 즉 여기서 전원회의라는 중앙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중앙위원회 소집 결정 이런 것들을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는 정치국이 이제 사실상의 노동당의 어떤 결정을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이런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입법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과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 기능인 국무회의와 내각이 있고 그 외에 검찰과 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사법기구가 있죠. 자, 그리고 2021년도 올해 1월에 이제 8차 당대회 이후에 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최룡해, 이병철, 김덕훈, 조용원 이렇게 이제 5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룡해는 앞에서 이야기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병철은 이제 군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고요. 물론 위원장은 김정은이죠. 군의 하나의 군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병철은. 김덕훈은 내각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김덕훈 내각 총리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밑에 내각 총리가 있는데 총리 산하에 이제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장관들이 있죠. 김덕훈은 내각 총리이고요. 조용원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노동당의 비서국의 비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김정은의 복심이기도 하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당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룡해는 입법부, 리병철은 군부, 김덕훈은 내각, 행정부, 조용원은 당의 어떤 실질적인 권력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오늘날의 김정은 정권의 어떤 권력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당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고 통치자이고 유일 영도력을 가진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 있죠. 자,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31차례의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만큼 정치국은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명실상부한 권력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방안과 방역사업 20년도에 이런 것들을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5차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도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예산과 조직 문제 이런 것들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또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를 주관해서 8차 당대회 개최 시기와 또 준비 상황과 의제 등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인데요. 자, 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962년도에 김일성, 즉 할아버지 시대에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는 등 이 국방력 강화 결정 이후에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군사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당중앙위원회의 하부 조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죠. 오늘날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서로 병렬 구조입니다. 서로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 처음에 60년대는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우리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예하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처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이제 이게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성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4대 군사 노선 수행의 핵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도, 시, 군 단위의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에서 군사 문제를 통할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김정일 시대에서는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군부가 훨씬 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어떤 영향력을 뛰어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2010년도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부위원장직을 주고 난 그 이후부터 2010년 이후부터는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서서히 권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에서는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부를 틀어잡고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상설 최고 군사 지도기관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변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한 핵 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 발전 사업 등을 주도하는 이런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전략과 또 사업을 당의 차원에서 지도하는 이런 명실상부한 어떤 군부를 장악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당규약을 개정한 이후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라는 것은 당대회와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이런 의미예요. 이 당대회가 열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평시에 이 군에 관한 어떤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조직하고 지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군 외에 군사 분야 외의 것은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당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중앙위원회도 사실상 정치국의 위임을 해서 정치국이 사실은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다 움직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요, 빈번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매년 이렇게 15년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제7기 1차 확대대회가 2018년도 5월달에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 노선 관철에 군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노선을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방위력과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당의 전략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빈번하게 개최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여기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군사 분야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외 비군사 부분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면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또 당중앙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총비서로서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당을 틀어지고, 결국은 이 당이 모든 군대와 또 국가기관과 사법 또 기관들을 다 통제하는 이런 어떤 당 국가 체제를 만들면서, 그 위에는 본인이 이 노동당을 움직이는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해서 정권을 틀어지고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집 정족수를 없애고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라고 21년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여러 사람들을 소집하기 여러 가지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참가를 시켜서 이런 군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본인의 더욱더 권력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김정은이고요. 부위원장은 리병철이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군사 분야의 모든 부문을 노동당이라는 당적인 차원에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틀어지고 지도하고 또 명령하고 또 집행하는 이러한 확실한 군의 통제 기관으로서 성군 정치를, 성군 사상을 대신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